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께 굉장히 또 친밀한 주제가 내용상으로 보면은 또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제목입니다. 오늘 치유의 인문화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웃는 아이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인데 바로 웃는 아이, 그러한 제목을 한번 이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웃는 아이를 어디서 데려올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이일 텐데요.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이인데요. 그 아이 개념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가정을 살리자.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토닥토닥 해주고 또 그래서 힘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웃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과 관해서 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김성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독일 철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 철학이라서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은 철학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난해하고 어렵고 한 철학이 바로 독일 철학이고요. 그 못지않게 제 머릿속도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텐데요. 저희 철학하면은 철자를 무슨 철자를 쓸까요? 그죠? 밝을 철자를 쓰죠, 그죠? 밝을 철자에다가 학자는 배울 학자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워서 밝게 되는 거,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철학의 그 어원을 이렇게 먼저 올라가 보게 되면요, 필라소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필라소피 하게 되면 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철학하는 사람들은 지를 사랑하는데 지 중에서도 바로 가정을 살리는 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서 오늘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 지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보태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영역에서 과연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지, 그래서 우는 아이와 관련된 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사랑하는 것, 지 중에서도 우는 아이와 관련된 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영역이긴 한데요.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이제 같이 좀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부분들은 짜라투스트라의 노래 있게 되는데, 이 화두는 아이라고 하는 화두는 사실은 19세기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 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그 짜라투스트라가 21세기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보았고요. 이제 21세기의 그 짜라투스트라의 이야기를 좀 니체 대신 21세기형으로 좀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좀 이렇게 내부가 좀 따뜻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식사하고 다 오셨죠, 그죠? 저도 이제 요 옆에서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내려서 먼저 왔다가 요 옆으로 가서 돼지국밥을 먹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먹고 왔는데 여기가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강의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졸더라도 여러분들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요. 아무래도 졸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뜻하고 또 분위기도 좋고 포근하고 그래서 혹시 제가 깜빡 졸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보면은 일단은 우리 시대의 아이, 지금 이게 21세기 우리 시대의 아이는 어떠한 아이일까? 이 부분들을 먼저 이제 도입부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21세기의 아이, 그럼 우리 시대의 아이가 이러이러한 아이인데 그 아이의 계보, 족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율 사회의 교율 주체, 그래서 교율 아이, 또 성과 주체, 새로운 개념들, 또 보면 성과 주체 앞에 포스트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과거와 또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한병철이라고 하는 제독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사회,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많이 한국에서 알려져 있고요. 또 피로사회 이후에도 여러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좀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독 철학자가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한병철 이 철학자가 쓴 피로사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김선희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이 파트에서는 좀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21세기, 지금 우리 이전, 그래서 20세기, 19세기,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고 다음 세기, 우리 이후에도 아이는 계속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이후의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그거를 여기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이게 한 50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 휴식하고, 휴식한 이후에는 19세기의 니체라고 하는 그 독일 철학자는 과연 또 아이를 어떻게 봤을까? 그래서 이 안에서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 안에는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세 가지 유형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낙타. 혹시 낙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낙타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겉은 보면 다 똑같이 사람이죠, 그죠? 근데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낙타처럼 살 때도 있고 또 사자처럼 살 때도 있고 또 어린아이처럼 살 때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는 바로 낙타아이, 사자아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사람의 아이의 캐릭터를 갖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 장차 그죠?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은 어떤 아이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웃는 아이라고 하는, 그리고 웃는 아이는 아마 춤추는 아이가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 21세기 대한민국이고요. 또 제가 여기 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아이 하면은 어떤 아이가 누구일까요? 아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얼핏 이제 아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이, 조그만 어린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아이를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좀 써봤어요. 하나는 어린아이를 쓸 때 이 아이 개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나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그죠? 아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나라고 하는 아이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섞어서 썼어요. 왜냐면은 나도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고 또 어린아이는 언젠가 또 내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둘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은 굉장히 닮은 부분들이 많아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아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좀 전에 웃는 아이 탄생이 이렇게 되니까 웃는 아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아이가 그죠? 웃었으면 좋겠는 그죠? 우는 것이 아니라 웃었으면 좋겠는 그래서 우는 아이 탄생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여기 모든 분들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이 웃는 그죠? 웃는 나 이런 개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웃는 어린아이고요. 다른 하나는 웃는 나.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오늘 조는 나 안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는 나가 되기 굉장히 쉬운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조시는 건 괜찮은데 코 고시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조시는 거는 그래서 옆에 분께서 좀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금 덜 졸게 그래서 웃는 나가 좀 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동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아이, 어떤 아이일까? 어떤 아이, 어린아이가 있을까? 또 어떤 나일까? 이렇게 봤고요. 그 어떤 나를 했을 때 여러분들 성과라는 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성과.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죠? 또 지금 굉장히 익숙한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최근의 일이에요. 그죠? 성과를 내야 돼.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죠? 다 보면은 성과이래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그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고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이고 그러한 사회이고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성과 아이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성과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아이는 저는 성과 사회의 아이로 보고요. 성과를 계속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피곤하시죠? 그죠? 이제 피곤하실 텐데요.
그래서 뭔가 성과를 많이 낼수록 사람은 그죠?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한정돼 있으니까 또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과, 사회의 성과 아이는 같이 어떻게 보면은 쌍둥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그 아이가 어떻게 피로 아이. 피로하면 뭐 마시나요? 그죠? 바카스 마시고, 또 그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뭐 소주도 한 잔 하고,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피로라고 하는 부분하고 성과 아이를 연결시켜 보았고요. 그래서 피로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웃는 대신 그죠? 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또 대한민국 하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자살률 1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울다 지치게 되면 그죠? 우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그죠? 삶을 포기하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죠? 죽는 아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성과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피곤하게 되고, 더 피곤하다 보면은 우는 아이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더 우는 아이가 많다라고 보면은 이 세상을, 그죠? 이 세상에 머물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그만큼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성과 사회 안에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피로 아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는 아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성과 사회 안에 살고 싶지 않은 아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아이인가,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2시간이 먼저 긴 것 같지만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가정을 살리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있는 아이를 하나하나 잘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신, 즉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혹시 성과 아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아이가 필요하진 않을까? 또 울고 있지는 않을까? 또 그래서 이곳을 떠나고 싶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봐야지 그저 아이를 토닥토닥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아이, 조금 전에 제가 좀 새로운 개념, 성과 사회에서 성과 아이, 또 성과 아이는 어떻게 되기 쉽다를 말씀드렸을까요? 성과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피로 아이가 되기 쉽다라고 했어요. 또 피로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울기 쉬워요, 그죠? 우는 아이가 되기 쉽고, 또 울다 지치게 되면은, 그죠? 이곳을, 그죠? 떠나고 싶은 아이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아이, 또 대한민국의 아이라고 하는 이 아이,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다 누군가 아이였었고, 또 나이죠, 그죠? 나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나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은 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아이인데, 과연 사람이 아이일 자유를 사람에게 우리가 부여할까라고 하는 좀 철학적인 물음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과사회에 나는 과연 내가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질 그러한 자유를, 기회를 나에게 얼마나 줄까?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내가 나에게 좀 유치하고 서툴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그 아이의, 어린 아이의 이런 기회를 과연 얼마나 줄까?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아이, 어린 아이가 있는데 과연 사람 속에 그 아이는 건강하게 계속 살아있을까? 아니면 아이는 벌써 사람 안에서 쫓겨났을까? 어린 아이는 안 돼. 빨리 성숙해야지. 빨리 자라야지. 빨리 공부해야지. 빨리 똑똑해져야지. 막 이러면서 아이가 유치할 수 있고 장난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 아이를 우리 아이 안에서, 내 안에서 혹시 그죠? 자꾸 내보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는 아이, 또 이곳에 내 안에서 살 수 없는 아이로 만든 것은 아닐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렇고요. 제 안에서 제가 그 어린 아이를 그저 언제 쫓아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어른이 돼야 되고, 그죠? 실수하면 안 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이러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 그 어린아이 유치하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그 아이를 그죠 꼭꼭 묻어두고 그죠 꼭꼭 침묵시키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난했던 시절에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다시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죠, 그죠? 청년들은 또 취업 문제 때문에 계속 또 고생을 해야 되고요. 그럴수록 그 안에 그죠 아이는, 어린 아이는 계속 추방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나 안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걱정들을 해봅니다. 그러게 되면은 아이는 또 더 울 것이고, 또 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냐면 이곳을 떠나고 싶을 거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할 자유 이런 것을 과연 내가 내 안에 있는 아이에게 과연 얼마나 줬을까 이런 것들을 세상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배운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죠 공부해야 돼 그죠 많은 것을 배워야 돼 이러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우리는 우는 법 그죠 막 고통스럽고 힘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는 법을 더 빨리 배우고 오히려 웃는 법 그죠 웃을 일들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건 아닐까. 근데 또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저는 서양 철학 전공이고 서양 철학에서도 독일 철학을 그죠 전공했다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서양 철학 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슈퍼에고, 가장 강력한 에고, 나를 만든 게, 서양인들을 만든 게 바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제 통해서 또 세상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어떤 철학자는 뭐라 하냐면 서양 철학 전체는 플라톤의 각주다 이랬어요. 소위 말해서 플라톤이 한 말에 대해서 주석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모든 할 말은 플라톤이 이미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뭐냐면 서양 철학에서는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 정도의 철학자인데요. 플라톤은 사람은 이래야 돼, 모름지기 이래야 돼. 그래서 아이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대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게 되면 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슴과 배는 머리의 하유에다가 머리가 갑이고 가슴과 배가 을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징이 좀 이렇게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 문화 안에서도 보게 되면 왜 니체가 독일 철학자인데 19세기에 니힐리즘 이렇게 얘기해요. 니힐리즘. 모든 게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우리는 요즘 자살을 많이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 한 세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세기 이후에 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후진국이고 우리가 뭐 일만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세기 전쯤에 이미 그런 경험을 하고 거기서 정신분석도 만들어주고 또 심리치료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문학의 중요성들이 또 세상 강조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은 한 세기 뒤에 그저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것이고 허물을 느끼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왜 그래야 된다고 했을 때 니체 같은 경우는 바로 플라톤이 맨 처음에 아이는 이래야 돼 라고 아이의 그림을 만들어놨는데 그 아이가 너무 머리 중심인 거예요.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그죠? 가슴이라든가 인간의 욕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욕망이 없고 의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취약해져서 니체가 봤을 때는 바로 그죠? 19세기, 20세기에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히스테리하게 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플라톤을 이제 비판합니다. 또 이제 21세기의 제독 철학자 한병철 같은 경우도 바로 우리 시대의 성과 사회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성과 아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 안에 과연 우리의 어떤 아이가 있고 또 그 아이가 무엇에 아파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 속에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아이는 아무튼 이제 이러한 그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아이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그 내면 아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이 같은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 내면 아이와 차이점요?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의 아이하고 나의 아이, 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이 두 가지 의미로 썼어요. 이제 그 내면 아이하고는 어떻게 보면 겹쳐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면 아이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영역으로 보면은 여기서 제가 쓰는 게 조금 더 일상적이고 거기는 이제 심리학적인 어떻게 보면은 차원에서의 아이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심리학, 무의식 이제 이런 쪽보다는 좀 철학 쪽에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누구나 다 나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거하고 또 니체 같은 경우 어린아이 했을 때 이제 어린아이 이렇게 됩니다. 내면 아이 같은 경우도 그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는 결국 아이죠 그죠 어린아이죠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면 아이를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면 아이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 아이의 이름 중에 하나 내면 아이라고 하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아이와는 또 다른 이런 아이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 우리겠죠 그죠 여기 계시는 다 아이 그죠 나로서의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21세기 I는 계보 보게 되면 제가 계보를 양쪽 방향으로 했어요. 현재 중심으로 해서 과거도 보고요. 현재 중심으로 해서 미래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는 일단은 프로메테우스. 제가 서양 철학을 하기 때문에 서양 신화를 이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몇몇 분들께는 또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러한 신화 속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기회로 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아이는 프로메테우스라고 봤고요. 그 프로메테우스의 과거형, 과거의 모습을 바로 오이디푸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랬을 때 장차 프로메테우스가 잘 나가면 좋은데 프로메테우스가 잘 안 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아이를 시지포스 아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신인 오이디푸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이후 어떻게 보면은 가게 될 그러한 아이의 유형으로 바로 이제 시지포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의 정체성의 계보, 그죠? 우리가 족보, 모든 것은 그죠? 온데가 있고, 그죠? 어디선가도 오고, 와서 내가 여기 있으면은 또 어딘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고, 또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의 정체성, 그래서 제가 오늘날의 아이는 바로 성과 사이, 그죠? 아이는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성적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그죠? 조금 있으면 또 수능이에요, 그죠? 수능 점수가 성과 중에서도 또 최대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에게는 그래서 학생들은 최고의 내야 될 성과예요. 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께 칭찬을 엄청나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표현은 잘 안 하시지만은 섭섭한 그 얼굴을 부모님 얼굴에서 또 봐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성과 또 월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는 주체는 나는 바로 성과 주체이고 이 성과 주체를 신화적으로 좀 연결시켜서 프로메테우스 아이 이렇게 보았고요. 오늘날 아이 이전 같은 경우는 그죠 오이디푸스 아이를 써요. 또 오이디푸스 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 했을 때 성과 대신 바로 뭘까요? 그죠? 지금 졸리신 분들 한번 따라해 봐주세요. 성과 대신 규율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그죠? 의식이 이쪽에 막 살아나요. 근데 말씀 안 하시면은, 그죠? 내습보가 계속 졸아요. 왜냐면 제 목소리가 좀 졸린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졸지 않으시려면, 내습보를 깨우시려면, 그죠? 제가 이제 따로씩 여쭤보면은 대답을 한번 하실 때마다 이 졸고 있는 이쪽 내습보가 이렇게 깨어나니까 항상, 제 말에 대답하기보다도, 좀 이렇게 선생님 강의가 좀 이렇게 목소리도 그렇고 졸리긴 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서 그저 가정을 살리고 묻는 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규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이 위에는 성과가 중요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는 성과이고 오늘날 이전에 바로 얼마 전에 가장 중요했던 단어는 규율, 규칙, 도덕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죠?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런데 다음은 어떨까? 했을 때 포스트란 말은 이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과 주체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병철 선생이 피로사회에서 성과 주체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과 주체뿐만 아니라 성과 주체 이후의 아이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주체 이후의 아이는 바로 시지포스 아이 이렇게 해서 세 유형의 아이. 그래서 이 성과 주체는 지금의 아이고 이 아이는 언제의 아이일까요? 지금 이전의 아이고요. 여기서 시지포스 아이는 지금 이후의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전 아이, 지금 이후 아이 이렇게 해서 지금의 아이는 프로메테우스고 또 지금 이전은 오이디푸스이고 지금 이후는 그죠? 자, 내습보, 조는 내습보를 깨워야 돼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시지포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신화, 서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신화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두시면 다음부터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신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전으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이전으로. 그래서 지금의 아이, 지금의 나, 이전 아이로 거슬러 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규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도덕을 지키는 거. 그죠? 규율, 도덕, 법 이런 부분들이 그죠? 가장 중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그 엄청난 그 변화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그 규율, 법이라는 것을, 그죠? 얼마나 우리가 지키고 사는가. 아니면 법을 지키지 않고, 그죠?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법을 오히려, 그죠? 그러면은 우습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규율사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법을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게 되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는 성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르는가. 또 부모님은 또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척도가 되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덕이 되는, 이제 이런 게 바로 규율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규율 사회가 되고요. 그 안에 주체는 바로 규율 주체가 되어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바로 오이디푸스 아이가 됩니다. 오이디푸스 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오이디푸스를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이디푸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들어보셨어요?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컴플렉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이디푸스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컴플렉스 뜻 무슨 뜻 혹시 아세요? 컴플렉스 하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컴플렉스 하면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하면 오이디푸스의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그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규범, 법, 도덕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복잡해지지 않겠죠, 생각이. 그죠? 딱 포기하고 마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새로운 옷을 좀 사볼까? 새로운 액세서리를 한번 사볼까? 남자분들은 또 운동 장비들을 한번 사볼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자기 형편들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눈치 보이죠. 그죠? 근데 꼭 그걸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또 해보겠죠. 그죠? 그러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져가지고 나중에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뭐냐면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도 오이디푸스만의 독특한 아주 복잡한 생각이 복잡한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뭔가 이럴 때 여기 앞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오이디푸스예요. 오이디푸스가 지금 앞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앞을 못 보고 있을까요? 그죠? 못 보고 있죠. 오이디푸스가 왜 앞을 못 보고 있을까요? 그죠?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요즘 이제 드라마 제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드라마 많은데 고대에는 이제 드라마 대신 이제 극을 올렸어요. 야외 광장에다 극을 올렸는데 그때 제일 잘 나가는 그 극작가가 바로 소포클레스였어요. 소포클레스의 그 작품이 뭐냐면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오이디푸스 왕이었어요. 이러한 이제 오이디푸스 왕,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이 주인공이었는데 이 오이디푸스는 처음부터 눈에 안 보였던 게 아니에요. 오이디푸스의 운명은 신탁을 들어보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잠자리를 같이 할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신탁이 그렇게 신탁으로 내려졌어요.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집안이 망하는 거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오이디푸스 그 이야기를 태어날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런 아들이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미신이겠지 이러면 되는데 신화 속에서 오게 되면 미신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와 태어날 아이가 그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를 그죠 가서 죽이라고 해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신하가 참아 죽이지 못하고 숲속에 갖다가 버려요. 그러니까 버리는데 이 버린 아이를 또 이웃에 있는 그죠 그 목동이 이 아이를 발견하고 마침 그 나라의 왕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왕에게 데려다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왕 손에서 자라겠죠, 그죠? 왕 손에서 자라는데,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은 이제 양부잖아요, 그죠? 양부모인데 그 아이에게 너를 내가 숲속에서 데려왔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죠? 아이가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그죠? 친자식처럼 이렇게 길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는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친부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잘한 거예요. 근데 또 궁금한 거예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아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됐으면은 그저 어디 보면은 뭐 검색창에 들어가가지고서 내 사주를 보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옛날에 다시 신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물어봐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옛날에 그 친아버지가 들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들은 거예요. 운명이 어떻대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동침할 운명이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엄청 놀랐겠죠, 그죠? 그래서 놀라니까 어떻게 보면 머릿속, 그죠?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같이 살려니까 부모님 모시고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하다가는 아버지를 죽이고 그죠? 엄마와 잠자리를 같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써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올라가야지. 그래서 그곳을 떠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저 친부모님을 사실은 이제 오이디푸스가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님을 두고서 떠나요. 그 떠나는 그 여정 안에서 어떤 노파를 만나게 돼요.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노인과 그 실갱이가 붙어서 노인을 죽여요. 노인을 죽이고 여짜저짜 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이 되고 그 왕이 됐는데 마침 그 나라의 왕이 방금 사망을 했어서 이 왕이 되고 왕 그 전에 바로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왕비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그죠? 사실 그저 내가 그저 몰랐던 나의 친아버지이고 나의 친엄마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나라에 역병이 도는 거예요. 역병이 왜 돌지? 그래서 나중에 예언자에게 물어보니까 바로 지금 그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잠자리를 같이 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저 벌을 줬을 때 이 역병이 사라질 거다라고 이 왕에게 오이디푸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오이디푸스가 당연히 찾으려고 하겠죠. 그죠? 찾고 찾다 보니까 나중에 찾은 게 누구예요? 고민이 나 자신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눈을 뽑습니다. 아버지를 보고도 모르고 엄마를 보고도 모른 이 어리석은 두 눈을 뽑아서 결국은 이렇게 장립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 그 오이디푸스의 친구 같은 경우도 아버지도 머릿속이 컴플렉스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오이디푸스가 사실은 친구가 아니고 양부인데 그 또 신탁을 들었을 때도 머릿속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죠? 또 나중에 마지막으로 또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가 내가 알고 봤더니 이런 사람인 거예요.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컴플렉스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이디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명해집니다. 오이디푸스가. 사실 오이디푸스 왕은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이트가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놀라운 그 개념들을 끄집어내서 컴플렉스를 붙이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 나라는 존재를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오이디푸스가 컴플렉스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죠? 내가 되고자 하는 거하고 법, 규범과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결국 뭐냐면 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 안에서의 그러한 도리들, 그죠? 자식으로서의 도리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거를 깬 거예요. 그거를 나도 모르게 내가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이디푸스는 바로 뭐냐면 규율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규율, 법, 도덕,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법, 도덕 중에서도 가족 안에서 부모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라고 하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죠? 그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어떻게 보면은 믿고 있는 주체. 그래서 이제 규율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율 주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셸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예요. 프랑스 철학자가 바로 모더니즘의 아이는 주체는 바로 규율 주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규율 주체와 관련돼서 프로이트의 주체는 왜 심리적인 병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히스테리가 생기고 신경증이 생길까 했을 때 신경증이라든가 정신질환 안에는 바로 규범, 법과의 충돌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적인 아이는 어떻게 보면 규율 아이가 겪는 어떻게 보면 고통, 그리고 상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율을 무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컴플렉스가 생길 필요도 없고
신경증, 신경색이 생길 필요도 없고, 그죠? 이런 게 안 생겨요. 근데 이 안에 규율이 있기 때문에 이 규율과 내 안에 있는 본능이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 분석에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가 규율 주체를 이야기했는데 또 미셸 푸코 이전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 분석자는 인간 정신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고 신경증, 신경쇠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까 그랬을 때 그 안에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규범의 충돌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규율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율 주체는 지금의 아이일까요? 지금 이전의 아이일까요? 바로 지금 이전의 아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럼 지금의 아이는 어떨까? 이 부분들을 황덕철 선생이 피로 사회라고 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또 여러분들께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하고 꽤 많이 닮아있는 규율 사회는 꽤 많이 우리가 닮아있는데 그죠? 조금 덜 닮아있는 부분이 더 있다고 하면 어쩌면 성과사회 주체, 성과 아이가 우리와 더 많이 닮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 이제 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디푸스 아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오디푸스 아이는 간략하게 소개해드린다면 그래서 지금을 포스트 모던 시대 이렇게 하는데 포스트 모던 이전 시대는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바로 규율 사회 아이는 지금 이전의 모던 사회의 아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바로 교율 주체, 규율, 혼육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저도요 아버님께 제가 5남매의 맏딸입니다. 종아리를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5남매의 맏딸이고 딸, 아들,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외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지셨어요. 농사를 지시면 아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엄청 필요하죠, 그죠? 제가 이제 딸 아들이었으면 제 동생이 아마 농사일을 아버지하고 대신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밑에 여동생이거든요. 이 여동생은 절대 뭐 이렇게 밭일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산에 나무하러도 가고 또 물에 가서 이제 고기 잡으시면 쪽대 이렇게 되고 또 소금 먹이 썰면 깍지 썰면 작두질 할 때 제가 작두질하고 아버지는 내리고 제가 이래 보니까 내리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랑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작두질 할 때 밟는 거 안 하고 옆에서 이렇게 그 뭐죠 저기 그 옥수수 그거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남매 이제 딸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훈육 규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규율을 잘 안 지키거나 이러면은 매매 그죠? 가서 몽둥이 갖고 와. 그래서 갖고 오면은 종아리 세대 쫙쫙쫙 이렇게 때리고죠. 또 잘못했어요. 그죠? 뭐 이렇게 그 하우스 안에 지켜라 그러는데 그거 안 하고 목욕을 당해 갔어요. 그러니까 참새들이 날아와가지고서 거기에 모종했던 걸 다 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아리 20대 짝짝짝 막 그죠? 이게 다 뭘 규율이거든요. 규율을 뭘 하라 그러는데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규율사회의 규율 주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는 규율적인 아이, 자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강력하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을 뭐라고 얘기하면 히스테리라고 이야기해요. 히스테리도 그렇고 좀 전에 오이디푸스 뭐 있었죠?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그렇고 히스테리도 그렇고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규범 때문에 계속 충돌을 빚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잡해지는 게 컴플렉스고 히스테리는 그렇게 돼가지고서 몸이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뭔가 꼬여서 나오는 거야. 하기 싫은 거 억지라니까 어떻게 몸이 어떻게 돼요? 입이 꼬이게 되겠죠. 그죠? 하기 싫은 거 이렇게 내가 그죠? 하고 싶지 않은 거하고 해야만 하는 거하고 충돌을 하게 되고 몸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히스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히스테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억압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냐면 히스테리가 생긴다. 그래서 규율사에서는 해야만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충돌 과정 속에서 뭐냐면 히스테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법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기냐? 바로 무의식. 의식이 아니라 의식 아래에 있는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도 그죠? 여기 슈퍼에고가 있고 에고가 있고 이드가 있는데 얘가 뭘 하고 싶은데 얘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 밑바닥에 의식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바로 무의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무의식 이거는 일종의 성격이래요. 사람들이 성격이 있다 그러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포기된,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침전돼서 이렇게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무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사회의 성과 주체, 여기까지 보고 이제 휴식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사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죠? 좀 전에는 이전 아이였겠죠, 그죠? 성과사회, 성과 아이는 바로 그죠? 지금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화에서 갖고 와서 바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죠? 프로메테우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보게 되면, 프로메테우스는 신화에서 무엇을 유명하죠? 인간에게 뭐를 훔쳐다 주죠? 그죠? 바로 물을 훔쳐다 주죠. 인간에게 물을 훔쳐다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훔쳐다 줬다는 얘기는, 그죠? 훔쳐다 주면 안 됐던 거예요, 그죠? 제우스가 인간에게 물을 주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갖다 주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정말 불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죠? 신 몰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이 아 잘했다 짝짝짝짝 박수를 쳤을까요? 잘못했어 짝짝짝짝 종아리 때렸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그 벌이 바로 뭐냐면 이 산에서 바위 위에 그죠? 프로메테우스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죠? 간을 계속 쪼이는 형벌을 하는 거예요. 왜 간이 쪼는 형벌이 있을까요? 간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력이 어떻게 돼요?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른 기관은 이렇게 고통을 주게 되면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간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씩 고통을 줘도 밤이 낮에 독수리가 와서 쪼으면은 밤에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러면 또 다음날 처음부터 다시 고통을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간을 이렇게 해서 독수리가 여기 있습니다. 독수리 해갖고 여기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독수리의 부리가 간을 쪼고 있습니다. 이제 쪼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신화인데 이 한명철이라고 하는 제독 철학자는 이것을 달리 읽어요. 왜냐면 우리 간 하면은 간이 안 좋을 때 뭡니까? 우루사 모르잖아요, 그죠? 뭐 특정 상품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너무 이거 어떻게 보면 알려진 어렸을 때부터 광고를 들었다는 거죠. 또 뭐냐면 피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주체를 왜 프로메테우스라고 했을까 이제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성과 프로메테우스는 계속 피곤한 거예요. 간이 계속 안 좋아요, 그죠? 왜냐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죠? 간이, 그죠? 회복이 힘든 거죠. 바커스를 아무리 먹어도, 그죠? 안 돼요, 그죠? 이게 간이 회복이 되겠어요? 우루사 먹는다고 간이 회복이 되겠어요? 일단은 일을 적게 해야 되겠죠, 그죠? 성과를 적게 내야 되는데 성과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과를 내고 내다 보니까 피로한 거고, 피로하다 보니까 바로 만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 나겠죠, 그죠? 나, 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나 안에는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는 바로 프로메테우스 아이고, 이거는 좀 전에 모던 아이였죠, 그죠? 모던 아이는 무슨 아이였을까요? 신화로? 오디푸스 아이였죠, 그죠? 이 앞에는 오디푸스 아이였었어요. 근데 이거는 모던 이후이라서 포스트 모던 아이. 그래서 모던의 자고, 또 프로이트에서는 아까 무슨 컴플렉스였을까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였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오이디푸스 가지고 안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아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나를 알기 위해서는 프로이트 가지고서 안 된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후의 자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한동철 제독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아까 히스테리, 나의 의지를 긍정해서 히스테리가 만들어질까요? 부정해서 만들어질까요? 그것이 억압되어지고 부정되어지고 부인되어져서 바로 히스테리, 몸이 이렇게 꼬인다고 했었죠. 하기 싫고 막 억지로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부정의 아이라고 하기엔 규율에서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분명해요. 이래 되니까 그건 부정의 아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뭐냐면 긍정의 주체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거나 집에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지금 시험 공부만 막바지 막 이렇게 되거나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아 이번에 너가 시험을 3등만 올리면은 엄마가 너 이거 필요하다 그랬지, 이거 사줄게, 아빠가 이거 사줄게, 어디 데려갈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뭔가, 그죠? 제안을 하죠, 그죠?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또 하죠, 그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아 성과급 보너스 있습니다. 할래요? 안 하실래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예스 하십니까? 노 하십니까? 보통은 그죠? 예스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가족들에게 더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저도 따뜻한 옷을, 그죠? 이렇게 입히고 싶어서 예스 하죠, 그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계속 보너스를 주게 되면 계속 뭐냐면 예스 한다는 거예요. 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과, 그죠? 성과를 계속 낸다는 거죠.
그래 되니까 부정을 해야지 무의식이 생기는데 부정을 하지 않아요. 예스, 예스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무의식에 가라앉아서 성격이 만들어지는데 성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스, 예스, 예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부정이 아니라 자유, 쾌락, 선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죠? 원칙 어떻게 보면 그거라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 그 앞에 있는 규율 주체가 가지고 규율 아이는 어떤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히스테리죠, 그죠? 부정하는 게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테리가 생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정하는 게 없어요. 내가 예스 예스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울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뭘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다 싫다 그래요. 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별로고, 그죠? 아무리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줘도 시큰둥하고, 그죠? 아무것도 매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히스테리 같은 경우는 부정했던 것들이 오히려 아 이거 하세요 하게 되면 병이 치료될 수도 있겠죠, 그죠? 우울증은 그거 가지고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울증 여기서 정신질환은 성과 아이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 우울증에 가장 많이 시달리죠, 그죠? 그래서 우울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 아이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긍정처럼 보이지만은 잘 들여다보면 긍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냐면 긍정성의 과잉이다. 긍정성이 너무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보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더 해주고 이러려고 밤에도 일하고, 그죠? 퇴근하고도 일하고 집에 와서도 일하고 벌써 계속 고민해보고 또 이렇게 그죠? 짭짤이 뭐 이렇게 하고 계속 이런다는 거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긍정성이 과잉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부인이 아니라, 그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무능함. 노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보너스 줄게, 성과 줄게, 그래서 돈을 20억 줄게 이렇게 되니까 노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능력이 있어서 예스 예스인 것 같지만은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노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과 주체는 그죠? 노라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됨이 아니라 앞에 그 교육 주체가 해서는 안 됨이 아니라 전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면 성과 주체를 가지고 있는 성과 아이, 우리 안에 있는 지금의 우리의 아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일단 한번 지금의 아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내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들을 잠시 휴식하고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휴식이에요. 그죠? 휴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7분 정도, 7분 전 8시거든요. 그래서 5분까지 휴식하시고 8시 5분에 다시 이제 잠시 후에 아이는 나는 어떻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잠시 휴식 잘 하셨습니까? 네. 잠시 50분 동안 이렇게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잠시 10분 휴식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50분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 뭐냐면 시지프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프스는 바로 포스트 성과 주체래요. 성과 주체 그 이후, 포스트 바로 이후거든요. 그래서 성과 주체, 성과 아이 이후의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했을 때 바로 이제 시지프스 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지프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캐릭터, 이 부분들을 이제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예요. 시지프스가 뭐라고 있을까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바위를 그죠? 불려 올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지프스의 상징은 시지프스가 이러저러한 이렇게 아주 또 제우스에게 그 몹쓸 어떻게 보면은 몹쓸 짓을 해서 제우스 눈에 갔을 때 그래서 아무튼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가장 고약한 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어떤 벌을 줬는데 벌 받는 사람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 고통스러운가 했을 때 신이 생겼을 때 제우스가 생겼을 때 바위로 불러 올리는 게 우리는 바위 불러 올리는 게 왜 힘들 것 같으세요? 바위가 무거우니까 힘들 것 같죠, 그죠? 근데 신은 한 수 위에요. 인간은 무거운 바위를 불러 올린다고 해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더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그
그 무거운 바위를 굴러 올리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그래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바위를 굴러 올리는 것보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그때 인간은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벌을 주는 게 뭐냐면 바위도 바위지만은 이렇게 힘들게 굴러 올리게 되면은 산 꼭대기까지 굴러 올리면은 이 바위가 어떻게 돼요? 꼭대기 올려놓으니까 다시 내려오죠, 그죠? 아무리 올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힘들게 올려놓으면은 다시 또 내려와요. 다시 내려올 거를 다시 올려야 되고, 다시 내려올 거를 올려야 돼요. 그럼 제우스가 화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병이 나겠죠, 그죠? 왜 화가 나겠어요? 바로 그 힘겨운, 그죠? 그 노동이, 그 성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선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포스트 성과 사회에 지금 이제 앞에 시간에 지금 그죠? 우리 자신의 나의 모습들을 얼핏 비춰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러면 내일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랬을 때 내일의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바로 시지포스 아이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랬어요. 그럼 과연 내일의 내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아주 지독한 그런 벌을 받게 될까?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KSH에서 김선희 이래서 제 이름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좀 이렇게 푸코하고 합리정세 이렇게 했는데 그 책 안에서 저희가 시지포스를 좀 재해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메테우스 아이 그 이후에 시지포스 아이가 우리 안에 이미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들여다봐야지 우리가 비극으로 빠지는 이제 이곳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아이를 좀 구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자, 포스트 모던 사회의 주체 이랬죠, 그죠?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의 주체가 성과 주체였어요. 앞에 포스트가 또 하나 더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포스트 모던 사회 이후의 아이, 즉 성과 사회 이후의 아이가 바로 시지포스 아이라고 이제 봤고요. 여기 보게 되면 시지포스는 끊임없이 노동을 하잖아요, 그죠? 노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노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익명성.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제 어디 들어갈 때 옛날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 익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죠? 다 어떻게 돼요? 실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내 이름을 내가 갖고 있고 그것을 밝히는 거하고, 그죠?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익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익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지포스는 뭐냐면 시지포스가 노동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 노동이 익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익명적이라는 것은 그 전에 광고에서 보게 되면 이런 광고였어요. 아빠가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또 엄마가 일을 하시고 퇴근을 했어요. 퇴근했는데 집에 딱 현관 띵동 누르고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표정이 될까요? 진짜 너무 반가우면서 수고하셨어요 막 이래야 될 텐데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아이들이 막 쫓아나와가지고서 엄마 아빠 수고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죠? 얼굴도 볼 수 없고 자기 방에 있거나 오히려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문 열고 그것도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저 왔습니다 아드님 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도 얼굴도 안 들여다봐요. 공부를 하고 있는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요. 뭐냐면 고생하고 그러면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뭔가 의미있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누구에게 행복을 주고 어쩌면 특별한 어떠한 경험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러려니 하고 왔거니 갔거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의 행동 자체가, 우리의 성과 자체가, 노동이 그 이름이 없어지는 거고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일하는 나도 맨 처음에 성과를 받게 되면 요걸 받아가지고 우리 아내 뭘 사주고 우리 남편 뭘 사주고 우리 아이 뭘 사줘야지 또 부모님께 뭘 해드려야지 이랬는데 그냥 성과를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성과 내느라고 뭘 사주고 누굴 사줘야 될지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죠, 가족도 못 챙기고 누구도 못 챙기고 단지 성과만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가 꼭대기에 가 있고 삶이 오히려 그 밑에서 을이 되어버리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지포스 아이,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된 기계적인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 보면 subject 이렇게 되는데 이게 subject 이렇게 되면은 보통 주체라는 뜻이고요. 주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어디 예속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규범이라든가 규율 이런 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예속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가죠. 근데 어떻게 보면 subject로 있다가
요즘 우리 사회는 그죠? 성과를 내려면 뭘 많이 해요?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하죠. 그죠? 프로젝트,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속 프로젝트를 해요. 그죠? 아마 여기 지금 이것도 프로젝트죠. 그죠? 가정을 살리자라는 프로젝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서브젝트에서 프로젝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서브젝트였다가 프로젝트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프로젝틸이라고 해요. 프로젝틸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저도 처음 본 단어예요. 프로젝틸은 뭐냐면 탄환이래요. 탄환, 총알, 이 탄환이래요. 근데 탄환이 뭐냐면 내가 어딘가 이렇게 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타겟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뭐냐면 쏘면은 저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탄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그죠? 성과 주체 이후의 주체는 시지포스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를 살리자고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아이, 그러한 나가 어떻게 보면 시지포스적인 아이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성과를 내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과연 그 선물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표정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익명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서브젝트였다가 프로젝트가 돼버리고 프로젝트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사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노동 자체가 노동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 가치가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노동이 탈가치가 돼버립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뭐가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또 누구도 그거에 있어서 행복해하지 않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죠? 평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프로젝트 하나님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되돌아와서 누구에게로 와요? 아이에게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자기 파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과를 내면 낼수록 뭐냐면 세상이 살아나야 되고 가족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아이가 성적이 올라갈수록 아이가 죽게 되고,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올수록 엄마 아빠가 그죠? 피곤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가지고서 오히려 죽게 되는 거예요. 노동을 너무 많이 하고 성과를 너무 많이 내다 보면. 그래서 최대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또 아직까지 이거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서브젝트에서 프로젝트로 되는 게 프로젝트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이거는 프로젝트 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먹을수록 혼비해지는 무한한 갈증거든요. 그죠? 밥을 아무리 먹어도 한쪽이 그죠? 헛헛한 거예요. 그죠? 돈을 아무리 벌어가지고 집에 갖다 줘도 뭔가가 그죠? 아주 뿌듯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도 뭔가가 편안하지가 않고 뭔가가 기쁘지도 않고 뭔가가 허하고 이제 소주 한잔 해야 될 것 같고 치맥 한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가 허한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배는 부른데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고픈, 마음이 쓸쓸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성과사의 이후의 아이. 지금 우리가 성과를 끊임없이 내지만 그죠?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데 내일의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어쩌면 그죠? 시지포스 아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를 갖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부로 들어가서 3장에서는 이제 니체는 19세기에 독일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자살을 엄청나게 하고 우울증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염세적이 되고 그죠? 이러한 시대가 이제 바로 니체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니체는 뭐냐면 그 시대의 아이를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우리 시대 이전의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그죠? 프로메테우스 아이인가요? 오디푸스, 그죠? 오디푸스 아이고, 그죠? 지금의 아이는 프로메테우스 아이고, 지금 이후의 아이는 시지포스 아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아이를 이렇게 구분해 봤다면, 이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9세기에 이렇게 아이를 세 가지 유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아이,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 앞으로 왔으면 하는 아이. 근데 거기에는 앞으로 왔으면 하는 아이가 우는 아이예요. 시지포스는 우는 아이예요? 우는 아이죠, 그죠? 더 아파지고, 더 슬퍼지고, 우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노래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니체라고 하는 제 철학자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니체가 보이시나요? 이 얼굴과 닮아있는 코스튬이 되어 있고, 옆모습 이렇게 해서 이제 니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니체 머릿속에 니체가 생각한 아이의 모습 보게 되면 여기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사자가 있고요. 이쪽 왼편에는요 낙타가 있고 이쪽에는 어린아이가 있죠. 그래서 요 세 아이, 세 나 19세기의 그 아이의 유형들을 요 세 가지로 어떻게 보면 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21세기 전의 아이, 21세기 이후의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했을 때 세 가지 유형으로서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당시에 19세기의 니체는 나름대로 독일에 있는 아이들, 독일에 있는 아이나 어떤 아이일까를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은유를 갖고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은유, 사자, 낙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쌍둥이, 어떻게 보면 19세기의 아이다. 니체의 아이겠죠, 그죠? 그래서 21세기 같은 경우는 우울증, 소진증후군, 그죠? 버닝 아웃, 모든 게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지는 소진증후군, 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결핍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나인 것처럼 될 뿐 아니라 세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노동을 계속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죠? 가을이 왔는지 낙엽이 떨어지는지 그죠? 바람이 얼마나 스산한지 이런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세계의 존재감도 결핍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로운 주체야 라고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는. 근데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저 바로 낙타, 사자,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 나의 세 가지 유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바로 책 제목이 뭘까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부제가 뭐라고? 부제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데요. 모두를 위한 그러나 그 누구도 위하지 않은 한 권의 책이 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들으시는 분이 많으면 모두를 위한 강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제 강의가 그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강의는 제가 끊임없이 하는데 그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듣겠죠, 그죠? 그것처럼 책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책이지만은 그 누구도 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책. 그게 바로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라고 반신반의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아이 유형인 바로 그 시대의 과거로부터 이렇게 와서 지금 시대 그 과거로부터 이렇게 온 그런 아이가 바로 낙타예요. 낙타는 어디에서 살까요? 사막에서 살죠, 그죠? 사막은 어때요? 아름답고 살만한 곳인가요? 그죠? 아주 황폐하고, 그죠? 아주 존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소화된 거예요, 그죠? 아주 그냥 모래만 있고, 그죠? 바람만 있고, 최소한의 존재만 있는 곳,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 사는 아이가 바로 낙타. 그래서 바로 낙타 정신이라고 이제 니체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겠죠, 그죠? 이 낙타는, 특징이 뭐냐면, 낙타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엄청나게 강해요. 강하지 않으면 낙타가 될 수 없어요. 낙타는 어디서 살아남아요? 사막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동물이에요. 그죠? 사자, 호랑이 갖다 놔도 사막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낙타는 억센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냐면 굉장히 공경하고 구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지게 되니까 짐을 많이 질수록 낙타가 몇 킬로 정도 질 수 있을까요? 한 30kg? 40kg? 50kg? 100kg 정도도 져요? 이렇게 100kg를 이제 어떻게 보면 낙타가 질 수 있는 무게가 100kg예요. 근데, 그죠? 누군가가 거기다가 10kg를 더 올려놨어요. 그럼 낙타가 어떨까요? 다리가 아주 휘청하겠죠. 근데 또 10kg를 짐을 더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넷째 딸에도 휘청해지고 거기다 20kg를 또 짐을 더 얹어놓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죠? 그죠? 주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낙타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하나의 비유를 썼어요. 현대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낙타와 같다라는 것이고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짐이 뭐냐면 그 시대의 규범이에요. 도덕이에요. 도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질 수 있는 만큼 져야 되는데 너무 좋은 엄마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좀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죠. 좀 멋진 아빠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를 더 하겠죠, 그죠? 그렇게 더 많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규범, 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짐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왜 낙타가 될까 했을 때 짐을 너무 많이 지니까 낙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착하려고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낙타가로 정신이 바뀌는 것이고 사막이 왜 됩니까? 짐이 많아질수록 뭐냐면 주변에 사람이 안 보여요. 가을이 왔는지도 몰라요. 누가 가을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눈이 왔네 참 좋네 이러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어느 세월인데 지금 눈 오는 걸 신경 써? 돈을 벌어야지. 공부를 해야지.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도덕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죠? 제 이름이 서원팀이에요. 착할 선자예요. 그래서 선자를 옛날에 참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많을수록 뭐냐면 저는 점점 그죠? 제가 강원도 평창 출신이거든요. 평창이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나무들이 잘 안 보이는 거겠죠. 그죠? 왜냐면 그 일해야 되고 그죠? 농가 나가야 되고 밤매야 되고 막 있다 보니까 풍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강원도가.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사막이 생기는데 사막은 그죠? 현대인들이 19세기 사람들이 도덕, 서양은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10계명 지켜야 되죠. 그죠? 너무 많은 것들을 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물들이 안 보여야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낙타는 낙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게 맞는가? 낙타 아이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되냐면 어떤 그 아이에게 변화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자예요. 그래서 사자는 그 규범에 대해서 내가 착한, 그죠? 제가 착할 설자에다가 계집자예요. 착한 여자애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왜 착한 여자애가 되는가? 도대체 얼마만큼 착한 여자 왜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묻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착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게 바로 사자예요. 사자는 뭐냐면 규범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낙타는 복종을 하는데 사자는 뭐냐면 따져보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래야 돼? 그죠? 비판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거 맞아?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 무조건 네, yes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꼭 우리에게 그것이 성과가 꼭 필요해요? 규범이 꼭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사자는 여기 보면은 보통 용이 나와요. 너는 마땅히 해야 된다. 이게 당위성이에요. 우리 그죠?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거나 그죠? 맥주 한잔 하다가 집에 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친구들이 가라 그래요? 안 되죠. 그죠? 나 집에 가야만 해 이래야 되죠. 그죠? 뭐든지 가야만 해. 해야만 해 이래야 돼요. 당위성을 다 붙여요. 근데 나 하고 싶어 하면 아무도 안 쳐줘요. 하고 싶은 건 안 해도 돼. 해야만 하는 것만 해.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낙타가 끊임없이 이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청년이나 나이가 먹은 가치예요. 사회 규범들이에요. 그죠? 딸이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용이라고 하는 그죠? 은유를 사용합니다. 사자가 바로 대항하는 게 뭐냐면 용이에요. 또 용의 비늘이에요. 용 비늘 있잖아요. 그죠? 비늘이 바로 뭐냐면 그 규범 하나하나들. 그죠? 딸이니까 이래야 되고, 엄마니까 이래야 되고, 아빠니까 이래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할이 엄청나게 많죠. 해야만 하는 거. 그거의 비늘 하나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해야 돼. 라고 용이 이야기할 때, 뭐냐면 사자는, 나는 하고자 해. 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will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할까요? 바로 그죠? 사자가 한 거예요. 그죠? 사자가 된 아이죠. 그죠? 낙타가 너무 해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사막이 된 거예요. 사는 곳이. 그리고 나는 낙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했을 때 바로 내 뒤에 짊어진 짐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그래서 물을 던져보게 되면 그죠? 120kg 있는 것 중에서 그죠? 1kg 빼고 2kg 빼고 3kg 빼고 내가 줄 수 있는 100kg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빼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그죠? 풀들이 하나둘 보이고 남면 잎이 보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미래 아이. 그 당시 이제 니체가 있을 시대는 어떻게 보면 낙타 아이가 굉장히 지배했었고 사자 아이가 살짝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탄생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배적인 것은 낙타아이고 한 70%는 낙타아이고 한 어떻게 보면은 20% 정도는 사자아이고 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거나 다시 탄생하려고 하는 아이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린아이인데요. 이 어린아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뭐라고 보냐면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아이는 천진난만. 그죠? 뭐뭐 해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죠? 항상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아이는 그렇게 잊어버릴까요? 현재를 즐기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우리가 해야만 할 것을 머리에다 두게 되면 지금 현재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에 그때 그죠? 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울리고 그것을 느끼고 이러다 보면은 뭐냐면 그죠? 머릿속에 기억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이는 천진난만이고 망각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요. 그죠? 내가 해야 될 것들, 잊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잊지 않게, 그죠? 다이어리에다가 써놓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아이는 바로 망각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 어떻게 보면은, 낙타도, 사자도 망각의 능력들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깜빡 하더라도, 아이가 깜빡해도, 그죠? 아빠가 깜빡하고, 엄마가 깜빡해도, 아, 잠깐 아이 중이구나. 그죠? 아이 중이구나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빨리 다시 기억하라고 하면은 쉴 틈도 없이 다시 성과 주체가 되라는 것이고, 그럼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성과 주체에 계속 몰아내면요? 시지프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깜빡할 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그죠? 돌멩이가 굴러가도 보면은 까맣고 행복하고, 나의 눈잎이 떨어져도 그것 봐도 행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바퀴다. 뭐냐면, 그죠? 어른들은, 그죠? 어른 아이는 뭐냐면, 규범해야만 하는 것. 그래서 강제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고 내 발을 움직여요. 근데 어린아이는 뭐냐? 스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이불 갖고 놀고, 그죠? 손가락 가지고 놀고, 또 옆에 있는 아빠 발가락 만지면서, 귀 당기면서, 이러면서 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바퀴다. 반대는 뭐냐면, 남이 굴려야지. 도덕이라는 강제성, 그죠? 규범이라는 강제성에 의해서 굴러가는 삶하고,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 이것이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진짜 처음 하는 운동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움직임 중에서 진짜 움직임은, 최초의 움직임, 어린아이로서, 어린아이 정신으로서, 어린아이의 아이로서 어떻게 보면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운동 중에서도 최초의 운동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어떤 긍정을 하는데 그게 신성하다라고 얘기할 때, 신적인 것을 신성하다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가장 유치한 것. 그런 것도 신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신성한 긍정의 대상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제 웃는 아이. 아이가, 그죠? 성과아이, 피로아이, 우는 아이, 떠나고 싶은 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떠나고 싶은 아이가 여기 살고, 여기서 웃게 하는 아이로, 웃는 아이로 어떻게 바꿀까?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해야만 하는 일, 이게 중요하겠지만은 그거 말고 또, 그죠? 하고 싶은 것,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그죠? 그것을 얼마만큼 살려내주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니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요구해라.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내면의 아이가 뭘 원하는지, 내 안에 있는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죠? 슈드가 아니라 뭐냐면은 will, 정말 원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막에 꽃들이 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죠? 수목이 우거지고, 그래서 상실했던 세계가 다시 태어나고 자기 자신도 다시 들으면은 탄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진무구함 이런 거 앞에서 법은 무색하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맨날 무색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법이 너무 많이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죠? 한 요만큼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순진무구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유를 나에게 주고 아이에게 주고, 이제 그랬을 때 웃는 아이가 탄생하는 것이 아닐까. 뭐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니체가 비극 탄생이라고 하는, 비극이 어떻게 탄생했는가인데요. 비극 탄생에서 서론에서 이제 쓴 이야기예요. 보면은 나의 젊은 친구들이요, 그대들은 웃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진지하고, 그래서 너무 성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웃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는 자의 이 왕관, 가시멸류관 대신에 웃는 자의 이 왕관, 또 장미꽃으로 엮은 이 왕관, 내 형제들이여 나는 이 왕관을 그대들에게 던져주노라. 그래서 나는 웃음을 신성하다라고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음 우리가 어때요? 경박하다라고 얘기하죠. 식당에서 누가 막 웃으면 경박스럽다고 얘기하고, 아이들이 뭔가 막 낄낄대면 뭔가 이렇게 작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웃겨스럽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웃음을 신성하다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들 높은 인간들이여 내게 배울지어다. 웃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니체는 디오니소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쿠스 신이에요. 항상 춤추고 노래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 본연에 갖고 사는 그러한 아이, 그러한 나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웃는 아이의 탄생, 그래서 가정을 살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있는 그
그 나아가 아이들이 그죠?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행복해지려면은 그죠? 다양성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뭘 원하는지 그 아이가 원하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는 것이 그죠? 우는 아이가 탄생하고 그죠? 가정을 살리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또 지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고요. 30분에 딱 끝내라고 말씀하셔서요. 지금 30분 딱 지났습니다. 30분에 30분 지났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